이게 다 고언마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제가 그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고언마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읽으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읽으시면서, 이 고언하고 또 연결되는 또 다른 고언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시고 그러면서, 이 혹시라도 여러 번을 읽게 되시는 기회가 생기시거든. 읽을 때마다 그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제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래 그냥 정말 뼈지 뼈. 그 기본적인 뼈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살을 붙이고 모양을 만드느냐는 읽어가시면서 선생님들이 운용하시기 나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8번째 그 뒤에 조금 하고 그다음에 9번째 미시정치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8번째 고언의 단편소설 가지고 얘기하는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도주선이에요. 도주선. 그러니까 뭐 사건도 있지만 여기서 사건 개념 자체가 막 두드러지지는 않으니까 일단 선과 그 선 중에서도 도주선 개념이 핵심이다라고 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도주선이라는 게 다른 고언에서 나오는 이 개념들하고 또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그게 결국은 다양체하고 연관돼요 또. 그러니까 이제 다양체는 멀티플리시티 하나의 어떤 체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면 그걸 또 이미지를 또 변환해서 선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도주선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의 층위가 다르달까 이미지가 다르달까 그게 다를 뿐인 거지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내가 이렇게 딱 생각하기에 굉장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이 개념을 가져다가 작동시켜 보면 그 문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보이겠다, 풀리겠다 싶은 거에 제일 적합한 개념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다른 개념들을 이렇게 접속시켜 나가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재영토화되는 이 도주선은 언제나 영토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인데 그게 또다시 영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화와 재영토화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토를 다시 만들면 그게 재영토화니까. 근데 그렇게 재영토화되는 되는 것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끊임없는 연속. 그러니까 도주선이라는 게 앙티오이디푸스에 나오는 개념으로 하면 연결 접속이에요. 연결 접속. 끊임없는 와 이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끊임없는 연결 접속의 창조. 이게 선적인 이미지로 얘기하면 도주선이에요. 그러니까 도주선이라는 무슨 선이 모든 개념이 다 그렇지만 그런 선이 어디에 선택지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영토의 어떤 바깥과 또 다른 연결 접속을 행하는 순간 도주선이 창조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주선과 재영토화가 또 하나의 뭐 이렇게 세트라 그럴까? 그런 도주선이 또 하나의 영토를 구성하게 되면 그게 재영토화인 거고. 또 바깥과 연결 접속을 만들어내면 그게 또 도주선을 그리는 거고. 그래서 이 들레즈의 그 전체, 이 지금 천해고원의 이 전체적인 개념의 구도가 이분법을 통해서 이분법을 넘어가는 거라 그랬죠. 나무와 수목인데 나무가 있고 수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극한에 두 개의 그 첨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첨점을 피하면서 어떻게 계속 피한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어떤 관념적인 이분법,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이야, 사이.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지층 바깥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도. 흐름이라는 건 이미 그 흐름이 어떻게 포획되는가, 내용의 차원과 표현의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포획되는가, 이걸 늘 마주하고 있어. 그러니까 흐름이 있다 그러면 언제나 지층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게 존재론적으로 흐름이 더 선차적일 뿐인 거지, 흐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동시에 지층도 존재합니다. 그 지층이 존재할 때는 또 언제나 그 지층을 빠져나가는 것도 존재하지. 그거는 같은 말인데 언제나 흐름이 선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의 개념들로 계속 변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개념들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86쪽에 보시면 이제 이 386쪽의 그 선들, 그 다음에 구고원에 나오는 미시정치, 그 다음에 절편, 요런 개념들하고 이게 다 도주선과 미시정치 이야기로 묶을 수가 있는데, 들레즈의 저작 중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물론 앙티오이디푸스도 이 전작이니까 그렇지만, 앙티오이디푸스랑 같은 때 쓰여진 게, 앙티오이디푸스와 천개의 고원 그 사이? 그러니까 앙티오이디푸스 쓰고 나서 바로 뒤에 있는 게 카프카죠, 카프카. 그 카프카는 카프카의 소설에 대한 해석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화가 베이컨을 가지고 쓴 감각의 논리가 베이컨에 대한 미술 비평이라든가 베이컨 해석서가 아니에요. 그냥 베이컨을 가지고 작동시킨 감각이라는 개념에 대한 책인 거지. 마찬가지로 카프카 소수문학을 위하여 그 책은 카프카의 작품에 대한 해석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카프카 해석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긴 되게 어려워요. 카프카를 가지고 이 소수성 내지는 미시정치, 그 다음에 도주선, 이런 개념들을 작동시킨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카프카라는 책에서 가장 이렇게 막 변주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영토성과 탈영토성, 요 개념일 거예요. 그 책,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미시정치라든가 탈영토화 운동이라든가 도주선, 이 개념들이 되게 중요하게 기술되고 있는 또 다른 책이 디알로그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제자죠. 끌레르 빠르네라고 하는 제자하고 그 대담도 아니고 아무튼 그 이렇게 함께 썼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책이 디알로그인데, 그 디알로그라는 책도 지금 이 8번째, 9번째 고원하고 같이 읽으시면 좋은 책이고, 그리고 이 미시정치라는 개념도 그렇고 분자성, 분자적인 것이라는 개념도 다 갓다리의 개념인데, 갓다리의 저작 중에 분자혁명이라는 저작이 있죠. 이것도 갓다리가 앙티오이디푸스하고 천개의 고원 중간에 77년에 발표한 거예요. 갓다리가 그 분자혁명, 이런 책들을 이제 또 같이 엮어서 보시면 개념들이 더 풍부하게 탈영토성이라든가 도주선이라든가 미시정치, 이런 개념들의 함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레즈 갓다리에게 도주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갓다리의 정의인데 어떤 자유의 새로운 공간에 대한 열망이다. 갓다리는 그렇게 풀어요. 새로운 자유의 공간. 그러니까 어디가 자유로운 곳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제 창조되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자유, 열어젖혀야 하는 것으로서의 자유의 공간,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유의 공간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방식으로 갓다리는 정의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주선의 이 위상학적인 차원은 언제나 사이예요. 리좀에 보면 그게 나오죠. 잡초는 언제나 사이에서 자란다. 그 중간, 사이. 요게 도주선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게, 그것이 함축하는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같다는 거지. 도주선, 사이, 요게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를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느냐, 요거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바가 통해요. 그러니까 도주선이라는 건 어떤 양극단에 붙들리지 않고 어떤 사이를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이제 리좀이 있다고 할 때, 사실은 리좀적인 것이 나무적인 것의 대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나무적인 것으로부터 계속 도주선을 발명하는 게 리좀이거든요.
그리고 그 리좀은 언제나 또 다시 어떤 조건 속에서 수목형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분법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 하나의 규정성이 돼버리는 거죠. 창조적이었던 것이 다시 하나의 코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코드로 붙들리는 거는 언제나 리좀이 나무가 또 나무적인 구조에 종속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다시 나무적인 이 규정성에 붙들리지 않는 도주선을 창조하는 거. 이게 계속 들레즈가 사이, 중간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나 중간은 뭐와 뭐의 중간이라고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틈은 발명하는 거죠. 틈이 있어서 틈 사이로 가는 게 아니라 뭐를 창조하는 그 차원이 틈이라고 하는 공간을 열어젖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 공간이 더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행위가 먼저 있다 그래야 될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카가 특히나 이 도주선을 얘기할 때 들레즈에게는 되게 많은 영감을 주죠. 벌레로 된다든가 뭐 이렇게 동물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도주선의 문제가 또 10번째 고언에 가면 결국 되기의 문제예요. 도주선을 창안한다라는 말과 되기의 실현이라는 말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뭐 단순하게 보면 첫 번째 고언부터 마지막 고언까지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게 다 같은 얘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미시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권력이 있고 저항이 있다라는 이 구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잡아 가두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금지하고 행위를 억압하는 어떤 외적인 힘으로서의 권력이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국가가 됐든 뭐 계급이 됐든 제도가 됐든. 그리고 저항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안티, 어게인스트, 이게 우리가 저항으로 사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이라는 행위는 언제나 무엇에 대한 부정성으로밖에 규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애초에 권력이 우리의 이 욕망하고 생산하면서 행위하는 그 모든 흐름들의 외부의 권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은 그렇게 생산하는 욕망 기계들의 작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 욕망 기계와 별도로 외부의 권력, 중심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이 있다 그러면 저항을 대단히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밖에 사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그 앙티오이디푸스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억압을 욕망하는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언제나 억압은 나쁜 거고 그 억압을 모든 존재들은 다 싫어하고 그리고 그 억압에 대해서 저항이 존재하고 그것이 역사를 발전시킨다라는 이런 단선적인 역사 유물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의 문제도 대단히 이렇게 편협하게 된다 그럴까? 언제나 억압적 권력이 작동하는 곳에 마치 정치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어디에서 무엇을 만나서 어떻게 접속하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포획되는가라는 이게 이제 미시적 차원이에요. 이거를 놓친 채로 그냥 어디에 억압이 있느냐고 이 외부적인 권력을 먼저 찾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는 행위가 아닌 행위들은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권력 자체가 어떻게 이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했던 파시즘의 문제를 제대로 접근할 수 없게 하죠. 그래서 이 미시정치의 9번째 고언의 미시정치 파트에서 들레즈가 주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파시즘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앙티오이디푸스의
메아리 쳤던 왜 우리는 억압을 욕망하지? 이 문제하고도 이제 연관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된다. 그래서 386쪽에 보시면 자, 일단 앞에 단편 소설은 그 예니까 그거는 뭐 각자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세 종류의 선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386쪽에 별표 3개 있고 그 아래 달라 거기에서 5줄 내려오시면 이 선들을 뭐라고 했느냐 다양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선의 이미지는 이렇게 그냥 하나의 말 그대로 선이지만 다양체는 약간 패치워크 같은 걸 생각하게 하고 하지만 개념적으로 그것들이 통해요. 어떤 차원으로 얘기하느냐가 지금 다를 뿐인 거지 선 자체가 다양체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 중간 정도에 보시면 그 페이지에 약간의 다른 선들은 우연히 무로부터 태어나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또 어떤 선들은 모델이나 우연 없이 발명되고 그려져야 한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도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선이 있다 그럴 때 그 세 종류의 선이 미리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세 종류의 선은 뭐냐면 이제 절단의 선들이 있고 앞에도 나왔지만 이제 뒤에도 정리가 되는데 그 세 선들이라고 얘기한 첫 번째가 절단의 선이에요. 절단의 선. 그러니까 이 절단의 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항기계에 따라서 작동하고 그리고 잘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나 초코도화되는 그 초코도화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욕망들의 이 바깥에서 그것에 코드를 부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초코도화예요. 여기에서는 제코도화 얘기는 별로 안 하죠. 제코도화나 초코도화나 사실은 초코도화예요. 그러니까 초라는 말은 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코드를 부여하기 때문에 초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부여된 규정성. 이게 이제 이분법이잖아요. 욕망의 흐름. 욕망 기계는 이분법을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거냐 저거냐라고 규정성을 갖게 되는 건 언제나 외부에서 그 욕망의 바깥에서 부여되는 거라고. 욕망 자체는 자기 규정성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작동하는 선들이 분절적인 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단의 선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은 뭐냐? 균열의 선이죠. 균열의 선. 이걸 이제 세 소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거냐 저거냐로 분배시키고 초코도화하는 그것에 의해서 작동하는 선들이 있다면 그 선들의 작동 속에서 언제나 그 선들을 이렇게 조금 교란하는 그런 선들이 또 존재해. 그게 균열의 선이에요. 균열의 선. 그래서 들레즈가 이제 393쪽에 보면 절단의 선에서는 커플.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노는 백수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항 기계 속에 종속시키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주체가 커플이라 그랬잖아요. 그 커플이야. 그런데 그 절단의 선을 교란하면서 조금씩 그 욕망들이 이렇게 누수되게 만드는 그런 균열의 선. 그러니까 균열의 선은 규정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규정에 완전히 또 종속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학교 같은 데서도 보면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자들을 우리는 학생이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 이런 이항기계에 종속시키는 게 학교라고 하는 지층이잖아요. 근데 그 학교라는 지층에서 학생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절단의 선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그 학생들도 왜 그 소설 뭐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처럼 자기네들의 고유한 권력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지.
그건 선생님이 규제할 수 없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유하게 자기네들의 영토를 만들어. 그러니까 학교가 지층이라면 그 학교라는 지층 안에도 어떤 자신들의 세력 관계라든가 자신들의 고유한 정동에 따라서 무리를 짓는 것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옛날에 80년대에도 왜 선생이고 학생이지만 그 옛날 고등학교에 그 80년대에는 약간 지하 서클 같은 게 또 있었던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선생님들이 몇 명의 애들을 아주 비밀스럽게 규합을 해서 방과 후에 그 입시 공부 안 하고 막 이상한 책 읽고, 이상한 책이라는 게 뭐 조세희 소설 뭐 이런 거 읽는 거지. 난소공 같은 거 막 읽고 그때 뭐 많이 읽었던 게 또 뭐지? 황석영 소설? 뭐 이런 거 좀 읽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학교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 학교 안에서 은밀하게 조직되는 어떤 또 다른 영토 같은 거잖아요. 이제 뭐 그 정도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거는 지각은 안 돼. 지각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규정이 없는 건 아니지. 여전히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입시 과목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렇게 따로 서클에서는 다른 소설을 읽히는 거잖아. 국어 시간에 교과서에 나온 소설을 읽히는 거에서 이렇게 애들을 모아가지고 방과 후에 다른 소설을 읽혀. 그러니까 선생과 학생이라고 하는 이 규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약간 그 지층을 좀 교란하는 어떤 영토성인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서클 만들어가지고 진짜 거기에서 학생과 선생님의 구별이 없이 막 같이 세미나하고 막 같이 데모하러 나간다 그러면 그건 도주선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규정성을 그건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서클에서 공부할 때는 나는 선생, 너는 학생이 아니야. 우린 그냥 동지야.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다른 속도를 가지고 전혀 다른 관계 속으로 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도주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 393페이지에 나오는 그 맨 위에 거 보면 이제 커플은 그 이항 대립의 짝이거든요. 선생이 있으니까 학생이 있고 학생이 있으니까 선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분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조금 다르지. 커플하고 분신은 이제 더블이야, 더블. 그러니까 그 앞에 학생과 선생의 또 다른 분신이야. 앞의 규정성과 앞의 기능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따로 모여가지고 다른 소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소설을 읽힐 때 그거는 앞에 커플들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선생과 교사라는 규정, 선생과 학생이라는 규정 없이 아예 다른 방식으로 무슨 조직운동을 도모하고 학교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관계의 형성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말 그대로 자맹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둘레지의 표현인데 도주선을 그리면서 이거는 이 규정을 완전히 벗어난 완전히 이질적인 관계의 형성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미규정적이고 불법적인 거지. 불법적인 거.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자맹. 자맹이라고 표현한 건 그게 뭘 어떻게 형성할지 알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성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자맹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세 가지의 선. 그래서 절단의 선이 있고 균열의 선이 있다면 세 번째가 바로 도주선이죠. 그 도주선은 완벽히 다른 관계의 형성, 그리고 더 이상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관계로의 돌입, 그런 접속의 관계와 변환, 이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세 번째 도주선이에요. 그래서 387쪽에 보시면 조금 이 중간 아래에 보면 고딕 글씨 있죠.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 복합적인 도주선이 있다. 한편 나름의 절편들을 가진 그램 분자적인 선 또는 습관적인 선도 있다.
그러니까 한쪽에 이제 도주선이 있고, 한쪽에는 그램 분자적인 선이라고 하는 게 절단의 선이겠죠. 이항 규정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 한쪽에 이렇게 이것도 그러니까 이분법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이분법을 넘어가는 거는 이 두 선 사이에 분자적인 선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분자적인 선이 도주선인데 지금 이 개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주선하고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주선이라는 것도 언제나 다른 나머지의 두 가지의 선과 분리되지 않는 차원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들러지의 모든 개념은 다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차원이 아니야. 도주선이 있고 뭐 여기에 절단의 선이 있어서 주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목적 조직이 있고 리점적 조직이 있어서 어떤 조직을 선택할 건가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나 행위하고 분리 불가능한 거예요. 도주선을 창조하는 몸짓 속에 도주선이 있는 거지. 그 몸짓, 그 실천과 별도로 도주선이라는 선택에 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도주선이라는 건 이미 복합적인 거고, 우리가 보통 이 지층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건 절단의 선이죠. 그램 분자적인 선. 근데 그 그램 분자적인 선과 절대적인 탄력토와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선. 그런 여기 양자들은 말 그대로 양자역학 할 때 양자들이에요. 그 양자들이 미시정치 파트에 가서 보면 이제 군중이라는 것과 좀 통하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맨 아래 단락에 지도 제작의 문제다. 다시 리종 고원에서의 지도 제작 문제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들러시가 어딘가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지도 내지는 추상기계,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손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손금이 추상적인 기계다, 지도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주름으로 그냥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손금이 아이 때 이게 타고 태어나나? 그건 아니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조금 바뀌지 않아요? 손금 자체가? 그러니까 이 주름도 그렇잖아. 전체적으로 주름이라는 게 외부적인 것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접어넣고 어떻게 또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펼쳐내느냐라는 끊임없는 운동성이 주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 리듬이라 그럴까? 이게 손금이라는 주름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도 제작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절단의 선, 파열의 선, 이제 선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그런 두 선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달아나고 포획되고 달아나고 포획되는 이런 끊임없는 운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지도예요. 그런 게 추상기계예요. 그것들이 그려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성을 주름 접어 넣고 그것을 펼치는 운동 자체가 모든 것을 주름 접어 넣고 모든 것을 펼치지 않잖아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되게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낸다고. 그때그때의 삶의 국면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선들은 우리의 지도를 구성하듯이 우리를 구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체는 그런 선들의 뭐라 그래요? 선들의 집합? 그런 선들의 지도인 거야. 선들의 지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체라는 말을 어떻게 들려지는 다른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주체 그러면 되게 동일화되고 단일한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들이 주체예요. 그런 선들이 그려낸 지도가 우리 자신이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다양체가 우리기도 하죠. 그래서 선들은 변형되며 서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게 리좀이에요, 리좀. 그러니까 리좀은 결국 이런 선들의 끊임없는 변환과 관계와 운동이겠죠. 확실한 것은 이제 그 선들은 언어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들려주는 계속해서 어떻게 의미화되는 것으로부터 달아날 것인가.
그래서 언어적인 것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와 아무 상관이 설마 없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언어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는 언어는 계속 의미화하려고 하잖아요. 의미화한다는 것은 의미화함과 동시에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와 상관이 없다. 언어야말로 그 선들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고 글쓰기는 그 사이에서 자양분을 얻는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뒤에 기표나 기표를 통한 주체의 규정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다. 주체가 그리는 선이 아니에요. 그런 선의 지도를 우리는 주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들은 구조와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쭉 보면 이제 그 선들이 새겨지는 그 지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관 없는 몸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388쪽에 이제 앙티오이디푸스에서 분열 분석이라고 맨 마지막 챕터에서 얘기했던 그 분열 분석이 고원에 오면 분열 분석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제 그걸 대체하는 게 미시정치 그다음에 이런 도주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분열 분석은 다른 게 아니라 정신 분석은 언제나 욕망을 말하도록 해서 그 욕망을 의미화하잖아요. 그 너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 그러니까 욕망을 언어화하죠. 일단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언어화된 걸 의미화하죠. 그래서 결국 욕망을 규정하려고 그래. 욕망을 규정하는 순간 그 욕망은 다시 기존의 코드 체계에 붙들리게 되죠. 이게 정신분석이라면 그 앙티오이디푸스에서 얘기하는 분열 분석이라는 건 이제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규정하는 대신 어떻게 욕망이 계속 접속하면서 흐르고 생산하도록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갓다리가 그 자기가 근무했던 그 병원에서 시도했던 게 그런 거죠. 분열자들과 함께 이제 그 분열자들을 말하게 하고 얘가 왜 미쳤는가 이거는 이제 의미화를 하는 걸 통해서 이 의미화에 계속 붙들어 매려고 하는데 이걸 튀어나가려고 하면 이게 미친 거지.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그래서 이들을 치료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 갓다리가 생각한 치료라는 건 이들을 계속 의미화하게 하고 그 달아나는 걔네들의 욕망을 이 의미에다가 붙들어 매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달아나는 것들이 정처 없이 막 그 난파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또 다른 욕망들과 접속해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힘으로 변환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얘들끼리 무슨 라디오 방송을 하게 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그림을 그리게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 언어화하는 것을 피해서 생산적 욕망으로 변환시키는 걸 분열 분석의 임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고온에서는 미시정치라는 개념으로 이제 조금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대상을 가지고 있다. 너의 기관 없는 신체는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기관 없는 신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유기체로서의 몸체. 다른 말로 하면 정상적 몸체죠. 보기 위한 눈, 뭐 냄새 맡기 위한 코 이런 식으로 모든 기관을 일정한 기능에 종속시켜야 정상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붙들려 있는 체. 이게 기관적 몸체죠. 근데 어떻게 기관 없는 몸체를 만들 것이냐라는 것은 어떤 다른 정동, 그다음에 다른 감각, 다른 접속을 통한 다른 감수성을 통해서 이 신체의 역량을 실험하는 게 기관 없는 몸체를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관 없는 신체는 뭐냐? 그다음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선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어떤 지도를 만들고 있는가? 그게 뭐 도주선이 뭐냐, 기관 없는 몸체가 뭐냐, 탄력토화가 뭐냐 이걸 묻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그 의문문이 쫙 끝나고 난 다음에 분열 분석은 선의 배치만을 다룬다. 그러니까 선들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게 선의 배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21번의 주에 보면 그러니까 선들의 그림들, 선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을 다룬다. 그리고 그 아랫단락에 보시면, 아래 줄에 보시면 개인이 문제든 집단이나 사회가 문제든 욕망 분석, 분열 분석은 단순히 분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분석이라는 말이 여전히 무언가를 의미화한다는 이 뉘앙스를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 분석이라는 말을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열 분석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욕망 분석, 분열 분석은 실천과 직결되어 있고 정치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실천이고 정치냐? 지금 중간에 그 의문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기관 없는 몸체를 생산할 것인가라는 건 어떻게 도주선을 그릴 것인가? 무엇과 접속할 것인가? 어떻게 배치로부터 달아날 것인가? 어떻게 규정을 흐트릴 것인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 들레즈는 이제 그걸 정치의 문제라고 보죠. 그래서 존재 이전에 정치가 있다. 이제 이게 9챕터에 미시정치하고 연관되는 거지만 정치라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선들이 그려지는가. 그 선들이 어떻게 붙들리지 않고 계속 달아나는 실험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정치라고 들려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미시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389쪽에 그 경고하거나 그램 분자적인 분할선, 이게 이제 절단의 선이죠. 그다음에 유연하고 분자적인 분할선, 요게 균열의 선이죠. 그리고 도주선, 이게 세 가지의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세 선을 쫙 정리를 해놨는데, 견고한 절편, 유연한 절편성. 근데 그 여섯째 줄에 이제 도주선, 도주선에 관해 보자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책임을 회피하고 세상에서 도망가고 피난하는 방식이 아닐까?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유연한 절편성이든 아니면 뭐 도주선이든 일단 선의 문제는 상상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서 혼자 다른 세계를 꿈꾸고 상상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시정치는 그 외연성과 현실성에서 다른 정치 못지않다.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상조차도 사실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이 들레즈 가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신분열자들의 망상? 아이들이 막 선생님이 그 시험에 나온다고, 막 입시에 나온다고 강조해서 교과를 가르칠 때 애들이 그 교실에 멍하니 앉아가지고 어떤 공상세계를 막 그려. 그럴 때 그거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일까? 들레즈가 생각하기엔 아니다. 그게 지금 그 순간에 그 장에서 생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는 이 교실로부터 달아나는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상성 속에 그 지층 속에 포획되지 않는다고 그거를 단죄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그리고 공상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게 그게 실제로 그 아이에게 정동으로서 생산되고 있어. 애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죽을 것 같지만 혼자 자기가 그 어떤 뭐 게임의 세계가 됐든 뭐 뭔가 어딘가에서 본 뭐 세계가 됐든 그걸 공상할 때 걔에게는 그 세계가 실제적으로 그 세계에 대한 정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생산되고. 그런 점에서 상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 정치가 자신의 그램 분자적 집합을 다룰 수 있으려 그러면 언제나 미시적 주입, 이러한 침투를 통과해야 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정치는 이 거대 정치라고 말하는 건 그냥 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램 분자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램 분자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언제나 규정된 영역들이죠. 근데 그런 규정된 영역들 속에서의 정치가 그런 식의 규정들을 다룰 수 있으려 그러면 뭐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느냐?
포획되지 않는 욕망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욕망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떤 규정성의 정치가 성립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극우든 뭐 극좌든 어떤 정치적 분파가 됐든 간에 이 군중들의 뭔가를 건드려야 하잖아요. 지지를 얻어야 하잖아요. 그 군중들의 뭐를 건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이념일까요? 이념이 아니라 대중들의 어떤 욕망이지. 그러니까 막 중국을 혐오하는 어떤 정서를 막 극우들이 건드리고 있다. 그게 무슨 이념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 중국 여행자들이 대만 여행자들이 특히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면서. 근데 뭐 그 말 들으면 다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혐중이라는 게 중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뭔가 어떤 타겟을 찾은 거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딱히 중국이라는 어떤 이념적인 중국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반대해가 아니죠. 혐오라는 게 그렇게 냉철하지 않아요. 이념적이지 않아요. 근데 혐오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아주 빠른 정동을 건드리긴 하지. 혐오가. 되게 즉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건드리지 않고서 예를 들면 극우 이런 게 성립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정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욕망을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서 6째 줄 보시면 도주선에 관해서 보자면 그것은 세상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틈을 만드는 거다. 세상을 달아나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 좀 재밌죠. 그러니까 주체가 도주선을 통해 세상에서 달아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미 세상은 하나로 존재하는 거고 도주선을 그리는 건 세상 바깥으로 가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도주선의 발명과 함께 세상이 조금씩 뭐 넓어진다 그래야 돼. 열린다 그래야 될까? 미지의 것으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편들이 도주선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경화된다고 할지라도 호시탐탐 도망가지 않는 사회체계는 없다. 탈주선이 작동하지 않는, 도주선이 작동하지 않는, 탈영토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생님이 내가 한 반을 내 이 권력 속에서 다 모든 아이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그건 선생님의 착각이지. 뒤에 가면 애들은 자기들끼리 또 막 앞에서는 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뒤에 가면 온갖 딴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착각인 거예요. 그거는. 그 교실은 아주 은밀하게 선생님이 절대로 포착할 수 없는 아이들의 다양한 욕망에 따라서 영토가 만들어지고 그 영토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뭔가가 이렇게 뒤에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선생으로서 볼 때 쟤하고 친하고 쟤하고 맨날 무리 지어 다니니까 요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저 A 그룹의 1번에 대해서 알려 그러면 A 그룹의 3번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A 그룹하고 B 그룹은 서로 싫어해라고 생각한 그룹에서 A 그룹의 1번하고 B 그룹의 5번이 너무 친하다는 걸 알게 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이게 전혀 알 수 없는 자맹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맹자들이야. 그래서 A하고 B하고 적대적인 것처럼 보여도 A의 어떤 사람과 B 그룹의 어떤 사람은 사실은 그 그룹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어딘가에서 둘이 너무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게 사회에서 오죽하겠습니까? 더 큰 사회인데. 그러니까 사회체는 누수되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사회체계라는 건. 그걸 계속 구멍을 내서 이 세상이 경화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지. 질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도주선이라고 들려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도주선은
상상적인 거나 상징적인 게 아니라 다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 390쪽에도 아래에서 7줄에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언제나 도주선, 그 도주선 자체가 탄령토하죠. 그래서 도주선은 뒤에 오지 않는다라는 건 마치 권력이 있어서 저항이 있는 게 아니듯이 막 나를 달아나지 못하게 억압하는 게 있어서 도주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미 달아나는 것들은 도처에 있어요. 규정되지 않는 것들, 규정되는 것들로부터 빠져나가는 것들은 언제나 선차적으로 존재를 해요. 늘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391쪽에 보시면 그런 선들은 그 중에 어떤 것도 초월적이거나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자기한테 아우르는 그런 방식의 선은 없죠. 각각의 선이 서로가 서로 안에서 작동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 또 하나 확인할 게 392쪽에 요게 뒤에 미시정치하고도 반복되는 건데 맨 위에 보시면 각 선들의 고유한 위험성이 있다. 첫 번째 선의 위험 이거는 뭐 경직된다라는 거죠. 뭐 그 위험성은 우리가 흔히 겪는 경직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이지. 두 번째 선의 애매성도 물론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도주선이 위험한 건 왜 그럴까? 도주선은 왜 그렇게 특별한 절망을 품고 있는 것일까? 요거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주선이 그냥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선이 고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앞에 두 가지 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도주선은 왜 이게 위험한 걸까? 그것이 다른 두 선으로 되떨어질 위험은 젖혀두고라도 그 스스로 기쁨을 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순간에도 왜 이건 이렇게 위험하고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그 아래 이제 그 체홉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렇게 쭉 넘어가 가지고 23번 주 뒤에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은 긴장하거나 나아가 무언가에 부서지게 되면 고통과 모래의 검은 구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왜 이 규정성으로부터 달아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어떤 것과 접속하면서 끊임없는 절대적 탈영토화 운동을 지속해 나가지 못하고 달아났는데 뭔가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아났는데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규정에서 달아났다고 해서 끝나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난 너무 싫어. 그래서 학교에서 뛰쳐나갔어. 가출을 했어. 집에서도 뛰쳐나갔어. 학교도 안 다녀.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어딘가에 포획되기가 쉽잖아요.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뒤에 미시정치까지 그게 이어집니다. 도주선을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뒤에 394쪽에 보시면 뭐 이게 393쪽에 보셔야 될까? 393쪽에 392쪽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답을 주고 있진 않지만 쉬운 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392쪽에 맨 아래 나오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구성하는 선위에서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걸 막 선언적으로 그냥 쉽게 도주해 이런 무책임하게 태제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도주선을 구성한다는 문제가. 그래서 이제 미시정치에 가면 지금 이 얘기. 왜 이렇게 도주선은 종종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절망의 뉘앙스를 내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그 얘기하면서 이제 이 세 가지 선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431쪽에서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시정치와 절편성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로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미시정치는 자, 들레즈가 거의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이 부분이 본격적인 것이라고 얘기됩니다. 물론 들레즈와 정치성이라는 책도 있죠. 그게 누구더라? 폴 패튼인가? 영미권 연구자 중에 들레즈의 정치성이든가 들레즈와 정치성이든가 아무튼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레즈는 정치를 어떻게 사고하는가? 그게 고원에서는 뭐 여러 장이 있는데 특히나 기본적으로는 이 9번째 고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프카하고 뭐 디알로그 여기에도 조금 드러나고 미시정치의 문제의식이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많이 언급하는 게 그 들레즈의 대담이 있어요. 대담. 디알로그하고는 다른 대담이라는 제목으로 새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대담의 맨 끝부분에 보시면 통제사회. 통제사회라는 제목으로 챕터 제목으로 두 편의 짧은 글이 있거든요. 인터뷰인가? 아무튼 인터뷰예요. 그 두 개가 실려 있는데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통제사회라는 그 글이 이제 이 뭐 현대의 새로운 뭐 이 디지털 매체가 지배적인 사회라든가 물론 이 사회를 예견하고 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미디어가 대단히 보편화되는 사회를 염두에 두고 이제 들레즈가 통제사회라는 말로 현대사회의 정치성에 대해서 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서 그런 글들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397페이지에도 이제 절편, 여전히 절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공간도 이항적인 절편, 주거 공간과 뭐 노동의 공간, 이런 방식으로 공간도 절편화되고 시간도 절편화되죠. 휴식 시간과 노동의 시간. 그러니까 존재, 주체든 공간이든 시간이든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절편화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형적인 절편이 있고 이제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원환을 그리는 절편들도 있고 선형적인 절편들도 있죠. 말 그대로 그냥 이 끝과 저 끝을 가진 하나의 절편.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를 통과하는 거야. 그게 이제 소송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카프카의 소송 이걸 염두에 둔 거죠. 근데 소송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프로세스. 우리는 그런 절편들을 언제나 지나가.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집으로, 집에서 또 뭐 병원으로, 병원에서 뭐 학교로. 그게 다 지층이기도 하고 이제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그게 선이에요. 선을 이렇게 관통을 해 나갑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겪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397쪽에 맨 아래 보시면 이항적인 절편, 이 끝, 저 끝, 그리고 그것이 원형을 그리기도 하고 선형을 그리기도 해. 이렇게 함께 취해져. 심지어는 서로 옮겨가기도 하고 관점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이 절편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따온 거냐? 그 개념의 기원은 398쪽에 나오죠. 민속학자들이 원시사회를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그 중간단락, 398쪽 중간단락에 보면 절편성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중앙국가장치도 없고 포괄적 권력도 없고 전문화된 정치제도도 없는 원시사회에서 근데 그 원시사회가 그렇다고 규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규범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주체성을 생산하고 그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나름대로의 이 현대적인 국가나 제도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규정성에 따라서 인간들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옮아간단 말이야. 이제 그걸 표현하려고 만들어낸 개념이 절편이다. 그 개념을 갖고 와서 들레즈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399쪽에 보면 그래서 원시적 절편성은 이 세 번째 줄에
코드의 절편성이면서 영토성의 절편이다. 뭐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앙티오이디푸스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국가 안에서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들레즈가 보기에는 주 4번 뒤에 국가는 그런 절편들 위에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절편성을 소유하기도 하고 절편성을 강요한다. 그래서 국가와 이 원시적인 절편성이 대립적인 게 아니다. 맨 아래줄 보세요. 아래에서 둘째 줄에 현대의 정치 체계는 스스로 통합되고 다른 것을 통합하는 포괄적 전체이다. 하지만 병치되고 겹쳐지고 정돈된 하위 체계들의 집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들레즈는 국가장치를 뭐라고 보냐면, 국가장치를, 402쪽 보세요. 402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6째 줄에 중앙국가는 원형적 절편성을 제거함으로써 구성되는 게 아니라 상이한 원들을 중앙 집중화하거나 이게 초코도화죠. 아니면 이제 현대 국가들은 초코도화보다는 중심들을 공명하게 해. 그러니까 학교라는 어떤 절편성, 학교에 작동하는 절편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병원이라는 절편성. 이게 제도 차원으로 보면 이제 의학 제도, 의학 기관, 교육 기관, 그 다음에 경제 기관, 이런 여러 기관 제도들이 다 절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중심들이 서로가 공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조절하는 전체적인 기관들의 중심들을 서로 공명하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게 국가인 거지. 국가가 그런 절편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무슨 만들어낸 중심을 가지고 작동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원시적인 건 오히려 유연한 절편성인데 현대적인 건 그것들을 다 이렇게 관통하는 공명통으로서 작동한다. 그래서 견고한 절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거는 뒤에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403쪽에 보시면 403쪽에 이제 선형적 절편성. 그러니까 원형적 절편성이라는 건 각각의 중심을 통해서 이제 그 중심의 힘이 미치는 거기까지가 이제 원형적 절편성이라고 규정을 한 거라면 선형적 절편성은 말 그대로 선형적인 거예요. 이렇게 나름의 측정 단위를 가지고 있고 절편들이 그 이쪽 끝과 저쪽 끝 속에서 이렇게 이 절편들도 서로 교차하고 가로지르면서 작동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절편을 통해 설명한 거지. 그 유형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404쪽에 보세요. 이제 404쪽 국가 얘기는 또 나중에 나올 테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 보시고 404쪽에 이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자, 맨 앞에, 그러니까 맨 앞이 아니라 방금 앞에 8고원에서 절단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균열의 선이 있고, 도주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 구분한 것처럼 견고한 절편성과 유연한 절편성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도주선은 따로 있는 거죠. 여기에 404쪽에 맨 아래 보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견고한 절편성을 표현하는 게 나무다. 그래서 또 그 첫 번째 고원에서 수목과 리좀을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나무는 언제나 이분법의 원리 속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견고한 절편성이죠. 근데 나무는 중앙 집중을 보증해주는 순환축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성을 격자화하는 구조다. 하지만 405쪽의 두 번째 줄 나무화된 절편성과 리좀이라는 것은 절편화 작용. 그러니까 절편은 결과인 거고 모든 결과 이전에는 그 결과를 생산하는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층은 지층화 작용의 결과라 그랬잖아. 영토는 영토화의 결과고 주체는 주체화의 결과죠. 그러니까 언제나 운동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작용이 먼저 있고 절편도 마찬가지로 절편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있어.
그 작용은 흐름, 운동으로서 늘 선차적인 거죠. 그것의 결과로 뭐 어떤 절편이 만들어지는 절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405쪽의 아래 단락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된 거, 절편화된 거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절편이 이제 끊어진 거잖아요. 중앙 집중이라는 건 하나의 절대적인 그 초코드화하는 권력에 의해 모든 코드를 쫙 빨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절편은 이게 다 잘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중앙 집중적인 거랑 절편적인 게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국가가 기존에 존재하던 절편을 초코도화 작용에 의해 자기 것으로 집중시키는 거랑 현대의 정치는 다 절편화됐다 그랬잖아요. 다 쪼개. 다 쪼개지만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대립시키는 것으로는 마치 나무와 그 다음에 리좀을 대립시키는 것으로 불충분하듯이 중앙 집중적인 것과 절편화된 것을 권력의 두 가지의 다른 것으로 대립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게 언제나 얽혀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406쪽에 우리 사회는 언제나 유연한 조직에 잠겨 있다. 그러니까 공리계의 특징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공리계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만 제시해줘. 그러니까 모든 것은 화폐로 환원될 수 있다.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이 막 욕망에 의해서 생산될 때 이제 그것을 이 기본적인 공리계로 이렇게 포괄하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일일이 가서 규정하고 모든 코드로 빨아들이고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연한 조직을 아무리 견고한 권력이라 그래도 유연한 조직을 자기의 권력의 작동을 위해서 지속을 위해서 필요로 해요. 모든 것이 다 견고한 절편으로만 성립하진 않아요. 오히려 견고한 절편들이 성립하려면 유연한 것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실에서 선생님이 독재를 하려면 이렇게 약간 중간에서 느슨하게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반장을 두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쉽게 부러지지.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이게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한 절편성이 원시, 견고한 절편들이 현대 이렇게 나눌 수 없다. 유연한 절편성은 우리 내부에 살아있는 야만성의 잔존이 아니라 현대적 기능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두 가지의 절편성을 고려하는 거다. 하나는 그램 분자적인 게 있고 하나는 분자적인 게 있다. 이 두 가지는 다르다. 다양체가 다르듯이. 나무 유형과 리좀 유형이 다르듯이 그램 분자적인 것과 분자적인 것은 다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다름은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전제하면서 항상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거 뒤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정치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적인 것은 이렇게 도주선을 그리는 것이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접합 접속을 생산해내는 흐름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접속한다, 흐른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건 뭐냐면 그것들이 전제하는 이 코드화된 차원들, 그램 분자적인 차원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무관하게 달아난다?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니체가 보편적인 윤리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시대, 구체적인 사건들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선인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보편적인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만 한 얘기죠.
보편적인 선을 얘기하고 보편적인 악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보편성에 의해서 사실은 어떤 것을 배제하는 이 작동을 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인 건 그래서 폭력적인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편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에게 두루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이름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정상성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윤리를 보편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윤리가 발생하는 지점을 놓치게 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가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느냐? 근데 윤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잖아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이 부모를 죽이려고 막 칼을 들이대. 근데 내가 부모를 감싸려고 막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그 강도에게 칼을 찌르게 됐어. 이런 경우는 의도는 없었지만 혹은 뭐 약간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훔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모든 구체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나서 그냥 전체적으로 훔치는 건 나쁘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어느 때 어떻게 왜 훔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 국면이 있잖아. 장발장이 훔치는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누군가가 너무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보고 그 굶어 죽는 거에 대한 이 자비심 때문에 어딘가에 있는 걸 훔쳐다가 우리 집에 아빠 거 훔쳐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들레즈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램 분자적인 것과 분자적인 절편성은 두 개의 대립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자적인 것이든 도주선이든 간은 그건 언제나 그것이 그 욕망이 어떤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지층 혹은 영토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만 도주선도 어떤 윤리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욕망도 그 욕망의 배치와 무관한 욕망은 없다. 그래서 배치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그리고 앞에서 6번째 구원 말한 것처럼 자신이 어떤 지층에 붙들려 있는가 어떻게 이 내용과 표현의 차원에 따라서 지층에 포획되어 있는가 이걸 아주 신중하게 탐색하지 않은 채로 도주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번뇌가 있어. 근데 그 번뇌가 있다는 거는 똑같지만 번뇌가 어디에서 오는가는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번뇌를 제거해라라고만 얘기한다고 해서 번뇌가 제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욕망의 문제는 그 자체로 이미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정치는 거시정치이면서 미시정치라고 나와요. 거시정치라는 건 이제 그램 분자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것이 이미 할당된 차원이 있죠. 랑시에르가 그런 걸 폴리스라고 얘기하죠. 치안. 그러니까 랑시에르에게 이제 정치적인 걸 얘기를 할 때 랑시에르가 폴리스의 차원과 폴리틱스의 차원을 구분해야 된다. 폴리스는 뭐냐? 이미 정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역들. 이것은 범죄다. 이것은 법이다. 이것은 뭐 금지되어 있고 이것은 허용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정치적인 것이 작동하는 영역이 있죠. 뭐 선거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미 놓여 있는 분할선에 따라서 작동하는 정치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랑시에르가 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폴리틱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분할선을 흩뜨리는 어떤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분할선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는 어떤 질문이 솟아나는 영역들.
거기에서는 거기에서야말로 진짜로 정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각 이 아래에서 406쪽의 아래에서 8째 줄에 보시면 지각, 감정, 대화 등의 미시정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정치는 규정성 이전에 우리의 정동을 건드리는 거예요. 정동을 건드리고, 그러니까 파시즘도 미시정치의 문제인 거예요. 들르지가 보기에는. 파시즘은 우리가 다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못 참는 거야. 순수한 아리아 인종들이 아닌 종을 못 참는 거야. 이를테면. 나와 같은 집단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못 참는 거야. 이거는 무슨 거대한 이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논리화한다든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걸 혐오라고 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이제 정동의 문제죠. 정동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고 그냥 어떤 이렇게 뭐 감각의 문제야. 이런 차원에서 작동하는 게 미시정치야.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통과하지 않는 거시정치는 없고 그런 거시정치, 이미 규정된 것의 차원들로부터 발생하는 정동적인 요것들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그 기존에 규정된 것들과 무관하게 어떤 정동적인 것들이 창조되고 도주하게 되는 이런 미시정치도 없다는 얘기죠. 요 관계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파시즘 얘기 하겠습니다.